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을 얕잡아본 중대한 실수. 2. 비밀 병기가 배달되었습니다. 3. 일본의 멸망이 왔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표준 규격으로 꼽히는 155mm 폭탄 약 10만 발을 한국에서 인도하기로 검토 중이다. 한국사는 유럽에 이어 이채 미국에서도 존재감을 더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인해 군사장비 공급을 둘러싼 세계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방위산업은 세계에서 전혀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산 탄약 구입 소식에 대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과 동맹 국가이다 보니 동맹인 듯 동맹 아닌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하나를 두고 영토가 근접해 있다 보니 때로는 군사적인 긴장감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일본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지스함이 마음먹고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이 쑥대밭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그만큼 일본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들의 군사력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한국 군사력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해군 전력을 제외하고는 한국군이 절대 일본군에 밀리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 수준으로 급상승하며 일본의 턱밑까지 따라왔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이 그렇게 자부하던 이지스함 전력 역시 한국은 자체 기술로 계속해서 구축함을 만들어내자 점점 그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전력의 경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죠. 종합 군사력 순위가 6위이지 한국의 육군만 놓고 보면 특히 포병 전력 면에서는 미군을 일부 능가할 정도로 무서움을 자랑한다고 하죠.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가 세계 무기 시장을 호령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처럼 험한 산지와 바다 등 대한민국 영토 곳곳을 지키는 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지가 70% 이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영토와 사계절이라는 기후적 특성은 각종 무기를 테스트하기 최고의 환경이기에 이토록 강력한 무기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끝까지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계 각국으로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의 반열에까지 올라가자 그때부터 일본의 각종 언론들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마저 폴란드에 이어 한국에서의 무기 수입 계획을 발표하자 이제 스스로 일본은 세계에서 존재감이 없는 나라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13일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는 회담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서 무려 10만 발이라는 대량의 탄약을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보니 무기 창고가 비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채우기 위한 국가로 한국을 택한 것이죠.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권총과 소총에 이어 이제는 폭탄과 탄약까지 거의 대부분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이미 과거부터 한국의 권총과 소총을 주기적으로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폭탄과 탄약까지 구매하면서 한국의 방산산업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6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군이 사용하고 버린 탄피를 주워 쓰던 한국이 이제는 천조국 미국의 탄피와 포탄을 수출하고 있다니 기사를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사실 한국의 탄약 무기 수출은 미국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0년에 종합탄약 생산기업인 풍산은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탄약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무기의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실전에 언제 쓰일지 모르는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탄약을 이렇게나 수입하고 있다는 건 결국 국산 탄약과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됐다는 걸 뜻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의 탄약을 직접 사용한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탄약은 정확도와 파괴력 면에서 세계적인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한국 군대에서 실전으로 사용된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 역시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기에 계속해서 무기들이 사용되고 이를 통해 원가절감과 기술이 축적되고 있지만 일본은 의미 없는 자위대를 중점으로만 소량으로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한국 방위산업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인들의 말처럼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제조기술이 좋아서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북한과 여전히 대치 중이다 보니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전 경험과 무기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예비군 훈련에만 가도 여전히 실탄을 사용해 사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일본의 무기가 한국만큼의 성과와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일본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사실 무기라는 것은 연구 개발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기당 가격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으로 인해 무기를 비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 한국 군대와는 달리 자위대원의 인원수 이상으로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없었고 결국 극악의 저율 생산으로 인해 살인적인 단가를 가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소량 생산을 하는 주제에 인프라도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무기를 생산해야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단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와 방산업체의 정경유착 역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일본은 단순히 정부가 이득을 위해 한 기업에게 일거리를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일본의 경우 무기 공급 자체가 내수 시장에 그치다 보니 방산업체들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해외로 떠나거나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일본 경단련의 방위산업 담당 관계자는 방위 관련 사업을 하는 회원사의 수는 현재 60개로 최근 몇 년간 10개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건설 장비 업체인 고마스는 업그레이드 장비가 방위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장갑차 개발과 생산을 중단해야만 했고 미쓰이 조선은 군함 부대를 미쓰비시에 매각했으며 스미토모 공업은 장기적인 전망이 어둡다는 이유로 5.56mm 기관총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주요 전자 및 화학물질 제조사이자 군용기 퇴역 좌석의 공급사인 다이셀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방위사업을 포기하고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결국 일본 정부에서도 죽어가는 방산업체에게 어떻게든 일감을 줘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정경유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고 무기를 생산할 기술력과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업체에게도 부품 생산을 맡기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최악인 무기들까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하다는 총 미네베아 PM9가 있는데요. 해당 총은 권총탄을 쓰는 기관 단총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총인 우지를 거의 베낀 듯한 모양새가 특징이었죠. 문제는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기로 유명한 우지와는 다르게 PM9의 경우 한정에 무려 400만 원에 육박했다는 점인데요. 권총탄 기반의 총이 최근 일본에서 나오는 소총류보다 훨씬 비싼 것입니다. 물론 일본 방위산업 특성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존재했습니다. 바로 프레스기가 없어 하나하나 절삭 가공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거였죠. 한국의 웬만한 중소기업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프레스기가 니케이 225에 들어갈 정도의 커다란 기업인 미네베아에 없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데요. 결국 프레스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가를 불려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부속을 하나하나 깎고 있으니 가격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성능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프레스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기관 단총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개머리판조차 만들지 못했죠. 분당 1100발을 써야 하는 기관 단총에 개머리판이 없으니 당연히 반동은 잡을 수조차 없었고 코앞에서도 목표물을 맞출 수 없는 쓸모없는 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다운 해결책 역시 반동을 제어해줄 소염기와 수직 손잡이를 다는 것이었는데 개머리판이 없어 견착을 못하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총의 가격만 불어나 기업만 또다시 돈을 벌게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국방력 약화를 막기 위해 방산업체에게 필요도 없는 일을 주고 그렇게 쓸모도 없는 총들은 다시 자위대로 들어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공급망들은 지금부터 개혁을 시킨다고 해도 수십 년이 걸려도 해결될까 말까한 문제이기에 한국과 달리 일본의 방산업계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일본 스스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무기산업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규격 차이 때문이죠. 일본의 경우 무기의 민간 규격을 거의 쓰지 않으며 독자적인 규격을 강요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설명한 고마스처럼 방위청의 국방 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효율적이며 유연한 체제로 방위산업청과 민간업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방위산업청에서는 새로운 표준화 업무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신속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기술과의 제안을 통한 효율적인 국방규격 업무를 위해서였죠. 이로 인해 앞으로는 신속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는다면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업체가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은 국방규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금은 정부와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어 군과 민간업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민일체의 모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무기들이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또 그만큼의 수량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이처럼 정부와 방산업체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 전범국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방위산업이 망해가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적도 많고 규제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북한을 제외한다면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휴전국가라는 타이틀은 한국의 무기가 실전에 활용하기 좋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의 경제 전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부각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현재의 성장세라면 앞으로 수년 내에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할 것이라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남중국해에선 중국의 무력 과시와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신흥국이 국방에 보다 많은 자원을 쏟게 되었고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인 앙금이 거의 없다 보니 중동과 인도, 대륙국은 동남아시아까지도 무기 수출 부분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경우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내도 수입해줄 국가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뿌리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으니 일본 언론들조차 미국의 한국 탄약 구입 소식에 일본은 세계에서 존재감이 없다고 보도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소식을 듣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방위장비 수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10대 방위 관련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사처럼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조차도 한국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일본은 2014년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무기 수출 작업을 시작했지만 단 하나의 계약만 체결되었을 뿐입니다. 되짚어보면 이건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오로지 일본의 문제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일본은 일본 내에서만 수요가 많은 무기를 만들고 또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제조 환경 자체부터 바뀌어야 한다. 우리 회사도 과거에 방위 관련 업무를 수행했지만 연간 고작 몇 개를 만들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장비 비용이 너무 커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다. 일본도 미국에 편향된 국방 장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공동 개발은 좋은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니어도 일본은 충분히 강하다는 걸 보여줄 때입니다. 그나마 일본이 기댈 곳은 미국뿐이고 공동 개발은 결국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꼴인데 대체 뭐가 좋은 추세라는 거야? 미국이 해외로부터 무기를 수입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한국이라는 것에 더더욱 놀랐죠. 자체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한 것인데 그만큼 한국의 무기 제조 과정이 완벽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일본이 더 걱정이야. 어떤 이유에서인지 군사력 순위에서 일본은 상위권이지만 핵무기도 없고 탄약도 거의 없다. 침략을 당하면 완전히 패배할 것 같은데 왜 상위권일까?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야. 한국은 민간 기업과 협력이 잘 되어 있다.
또한 국방비를 늘려도 군수산업으로 다시 돈이 흘러들어가 경제가 산업으로 순환이 되지. 하지만 일본은 국방비가 뒷돈으로 쓰일 뿐이야. 한국처럼 군사산업이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면 국방 지출 증가가 유리하겠지만 지금 썩어 빠진 일본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본에 비축된 탄약의 수만 해도 지금보다 10배를 쌓아놔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탄약을 수출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불가능이야. 미국은 한국을 염두에 두고 전진하고 있다. 일본은 대체 뭐 하는 거야?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이런 총리를 가졌다는 것이 부끄러워. 게다가 우린 미국의 제1동맹국이잖아. 옛날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외교 관계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1대1로 붙어도 이길 수 없을 거고요. 모든 나라들은 전범국가인 일본을 견제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지금에서야 벌을 받는 것뿐이야. 일본이 한국처럼 타협하고 유연하게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무기를 팔 수 없는 거야.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K9 자주포만 보더라도 왜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고성능으로 만들지 않고 서비스 작업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주포 중 베스트가 되었습니다. 구매자의 입맛에 딱 맞춰 준다는 거죠. 일본의 무기가 한국보다 굉장히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일본은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방식은 확실히 한국보다 부족하며 다른 나라의 군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한국 무기 도입의 장점은 서방 무기 기준에 부합하지만 서방 국가보다 저렴하고 라이센스 생산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한국의 미디어와 연예계는 자체 드라마, 영화, 음악을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었다. 그렇게 퍼뜨린 씨앗들은 오늘날 BTS 같은 성공을 이루었고 지금 한국 방산 업계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어. 반대로 일본은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죠. 문제는 한국의 방산업계는 지금이 BTS 오징어 게임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이제야 전 세계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직 제대로 된 성장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은 선진국 순위에서 빠졌다. 일본을 완전히 이겼다. 최근 한 순위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매거진 US 뉴스는 바하프 그룹과 펜실베이니아대와 함께 매년 전 세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순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공개되었던 2022 최고위 국가 순위입니다. 한류 열풍, 경제 등 세계 뉴스에서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는 한국의 순위는 어떨지 매우 궁금했는데요. 2022년에는 85개국 대상 1만 7천여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항목은 사실 조금 난해하고 주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긴 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모험, 민첩, 기업가 정신, 유산, 힘, 삶의 질 등등으로 평가되었죠. 평가 항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주관적인 지표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어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항목 중 특히 객관적인 지표가 가능해 조금 더 신뢰가 가기에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파워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로 뉴스 헤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세계 경제 패턴을 형성하는 국가들의 순위였는데요. 이들 국가들이 서약을 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적어도 일부는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국가라는 것이 그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순위는 6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대국이라고 떠올리는 나라들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겠죠. 역시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 독일, 영국, 우리 대한민국 순이었는데요.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순위를 조금 더 살펴보면 9위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10위는 이스라엘, 1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12위는 캐나다, 13위는 인도였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19년 발표에는 10위, 2020년에는 9위, 2021년은 8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년 한 계단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파워인이 부문에서 평균 64.7점을 받아 이 부분 6위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수출이 강하다 84점,
경제적 영향력 79.8점, 강력한 군사 79.1점 등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리더 22.5는 다소 낮은 점수였습니다. 이 순위를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는 매체는 한국의 성장을 인상 깊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빈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나라라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에 주목을 하며 주요 수출품인 기술력과 자동차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의 본사가 있는 곳이라는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할 정도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7번째로 큰 수출국이자 11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주로 높게 나온 부문을 살펴보면 최근 많이 이슈가 오르고 내린 분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가치라고 불리고 있는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방위산업 분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와 맞물려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국제정세를 다반영하고 있는 부문이 파워힘 순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계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서도 경제력을 대표할 수 있는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60년 한국 전쟁 이후 황폐해졌던 곳에서 불과 60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을 더욱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6위로 뛰어오른 한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최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일하법, 반도체 과학법, 원전 수출법 등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될 정도로 자국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견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반도체, 전기차 등 한국이 선도적인 분야이기에 한국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부분이 추후 어떻게 작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 사이에서 화두가 되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경제 강대국은 아니죠. 이렇다 할 지하자원 하나 없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노력하며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위를 보고 가장 기겁할 나라는 아무래도 일본일 텐데요. 일본은 한국이 점점 우위에 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간 수없이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을 최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그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0년 순위만 보더라도 한국은 9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번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본은 8위를 한국은 6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건 너무 객관적이지 못한데? 아무리 우리가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한국 아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별로 신뢰롭지 못하고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며 순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2019년 수출 규제를 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수출 규제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소부장 부분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공급의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죠. 한국의 경제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이 또 한 번 놀랄만한 순위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군사력 순위였습니다. 일단 이 지표상 현재 전쟁을 하고 있어서 인지 1위는 러시아, 2위는 미국, 3위는 중국, 4위 이스라엘 뒤를 이어 한국은 5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K9 전차를 비롯해 대량의 무기 수출로 올해 연초에 목표로 잡았던 150억 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뒤이어 슬로바키아도 FA50과 K2 구매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고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도 수출 계약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등 무기체계 전환 사업의 최종 후보군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강력한 군대 부문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79.1점인 반면 일본은 25.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이죠.
일본은 결국 무기 수출마저도 한국의 패배, 반도체, 가전의 패배에 이어 방산업도 살리지 못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패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자아성찰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의 두드러진 활약을 되짚어보며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일본의 방산 완성품 수출은 거의 한 건뿐이라고 직시하고 있었죠. 이러한 방위산업을 포함한 경제적 격차는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국가의 시기와 견제 속에서 매년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이 이 조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낮게 나온 리더 등의 지표를 조금 더 끌어올리면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